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볼 작품은 수오제기입니다. 수오제기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죠? 자, 기입니다. 기. 기록할 기. 자, 그래서 기록할 기자예요. 자, 그러면 기는 어떤 구조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뭘 기록했어? 엎드려 뻗쳐 있어, 너는. 자, 뭘 기록했죠? 기. 학교에서 했을 거 아니야? 어? 자, 아니, 뭘 기록했냐고. 깨달음을 기록한 게 아니죠. 기록을 하고 깨달았겠죠. 자, 사물에 관한 기록. 수오제라고 하는 사물에 관해서 기록을 먼저 하는 거야. 그 다음에 거기에서 깨달음을 제시합니다. 따라서 모든 수필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사실과 의견에 관한 2단 구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2단 구성 정도는 얘기를 해야죠. 그죠? 문학을 배우는 고등학생이라면 2단 구성 이런 거 딱 나와줘야지. 그래야 1등급 나오는 거야. 네. 자, 그래서 가자마자 이제 간식부터 딱 챙겨가지고 또 이제 자, 그래서 사물에 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수오제라고 하는 집에 대한 깨달음이 나왔어요. 그죠? 집에 대한 집 이름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물이냐? 수오제에 대해서 기록을 했던. 자, 이 작품은 한글 수필이에요? 한문 수필이에요? 한문 수필입니다. 적혀 있어요. 한문으로 기록한 것을 한글로 번역한 거죠. 현대어로. 아시겠죠? 실학사상으로 뭔가 진보적 가치 이런 걸 엄청 설파하면서 주로 뭘로 기록했냐? 훈민정음으로 뭘 기록하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뼛속 깊이 선비예요. 그죠? 네. 그래서 앞에 숫자 10, 1, 2, 3, 4, 5, 6, 7, 8, 9, 10, 10 앞에 붙이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한문수필이에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네. 자, 자, 그래서 알고 보면 선비 정신, 선비, 나는 꼬장꼬장한 분이야. 그런데 조선 후기에 이 실학사상을 집대성한 분이기도 하죠. 유학도 막 집대성했어요. 18년 이상 유배지에서 생활하면서 모든 것에 관해서 다 집대성을 하고 갔습니다. 원래 정조의 오른팔이었죠. 그러다가 정조 임금이 언제 죽었죠? 1801년에 사망합니다. 그러자마자 곧바로 천주교인들을 이렇게 막 박해하는 사건이 막 벌어져. 무슨 박해야 그게? 성교도 박해. 여기가 무슨 북중미 월드컵이야? 자, 청교도는 박해 받아갖고 미국으로 갔죠. 신유 박해 알아요? 신유 박해? 네. 자, 그 일이 일어나면서 처음에는 이 정약용 형제들을 다 죽이려 했어요. 첫째가 정약현, 둘째가 정약전, 셋째가 정약종, 넷째가 정약용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막내입니다. 막내 아들이에요. 그런데 정약현이라는 첫째 형님은 동네에서 이렇게 훈장 선생님 하면서 농사나 짓고 이러면서 전혀 권력의 세속적인 가치를 이렇게 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 자리를 딱 지키고 있었어요. 그리고 집 이름을 수오제라고 지었습니다. 둘째는 정약전이에요. 정조의 오른팔이었죠. 이 사람들. 오른팔, 왼팔 역할을 했던. 그래서 정약전은 결국 유배를 가게 됐죠. 그리고 셋째는 정약종인데 이분은 엄청난 천주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결국 거기에 걸려가지고 참수형을 당했어요. 참수형을 당했는데 이 참수형을 나는 하늘을 보고 죽겠다 해서 칼이 내려오는 걸 보고 죽었어. 대단하죠? 네. 넷째는 정약용입니다. 이 형제들을 싹 다 죽이려 했는데 첫째는 어차피 권력에 관심이 없어. 그래서 엄청 두들겨 패고 고문하다가 풀어주고 둘째하고 넷째를 죽이려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천주교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거야.
그래서 아깝지만 얘네들은 그냥 유배 보내는 걸로 끝내자. 그때 유배를 가서 18년 동안이나 유배를 했어. 그죠? 네. 이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성찰을 하게 되었죠. 자, 이것이 정약용 선생에 관한 기본적인 스토리였습니다. 내가, 자, 이 작품은 일반적인 문학과 다르게 작가 자신이 서술자로 등장합니다. 수호제라는 당호, 집 이름에 담긴 나를 지킨다라는 뜻의 의문을 지녔습니다. 자, 이것이 통념. 다른 말로 하면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의문을 지녔다. 이 말은 통념,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상태라는 것은 무슨 소리냐면 깨닫기 전이죠. 깨달음을 얻기 이전이랍니다. 자, 근데 나의 본 모습을 지켜나갈 때 새 속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자, 이게 주제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아, 이것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본질적 자아를 지켜나가야만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가 쓱 와가지고 아유 의원님 요거 조금만 도와주시죠 하고는 돈 쓱 바치면 그래요 하고는 싹 집어넣고 이렇게 좀 봐주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렇게 철컹철컹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새 속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깨달음 이후에는 본질적 사고를 하게 된다. 자, 그러면 깨닫기 전과 후에 이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을까요? 처지의 변화가 생겼죠. 어떤 변화가 생겼지? 벼슬을 살다가 관직 생활을 하다가 유배를 가게 되었다. 자, 이 처지의 변화에 따라서 깨달음을 얻게 된다. 따라서 이 처지의 변화는 무슨 역할을 했느냐 하면 바로 성찰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기 성찰을 한 계기가 오려면 뭔가 이렇게 굴곡과 변화와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을 보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공부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시험 보는 거죠. 세상에 나가면 또 시험이 있어. 선생님도 여러분하고 계속 1년에 4번 시험을 보죠. 그치? 시험 결과에 따라서 어쨌든 그 고객님들한테 이제 이렇게 성적표를 내밀게 되어 있답니다. 세상이 다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이런 완전한 그 우여곡절, 굴곡을 경험하고 나서 깨닫게 되었다. 그렇지 않았다면 깨닫지 못했단 말이야. 내가 나를 왜 지켜? 뭔 소리야? 나를 지키는 집이란 게 무슨 의미야? 이해를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본질적 사고를 하기 전에는 항상 선입견, 통념,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게 된다는 것을 알아둬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원래 배화여고 국어 교과서에 있었는데 작년부터 바뀌어서 이제 국어 과목에서 수호 제기를 할 기회가 없어졌나 했더니 또 대신고 문학 교과서에 들어와 있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반갑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아주 좋아하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전달하죠. 자, 그러면 주제입니다. 참다운 나. 여기에서 본질적 자아는 전부 이렇게 따옴표를 넣었어요. 그래서 일상적, 현실적 자아는 바깥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자아에는 따옴표를 안 넣고 본질적 자아에 대해서 따옴표를 딱 집어넣었어요. 자, 그래서 본질적 자아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이 작품의 주제의식입니다. 자, 흔들리지 않는 참다운 자아의 확립이 필요하다. 이런 식입니다. 됐죠? 자, 기본적인 개관을 우리가 이렇게 봤습니다. 이 구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지웁니다. 자, 그러면 이 작품을 전개하는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특징을 보시면 사건이나 경험을 하게 된 과정을 기록합니다. 이게 바로 기의 특징이죠.
기록을 통해서 깨달음을 제시한다. 기록을 통한 깨달음.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2단 구성인데 실제로는 기승전결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전이 이제 클라이맥스죠. 그죠? 클라이맥스에 도달하면 스스로 자아성찰을 하는 장면이 등장하죠. 자,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자신의 지난 과거를 반성적으로 성찰해야 돼요. 아, 내가 이런 부분이 부족했구나. 이걸 몰랐기 때문에 결국 유배지에 오게 되는 처지로 바뀌었구나.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열거법을 사용해요. 열거. 자, 특히 이 열거에서 귀납적인 논증을 사용하죠. 개별적인 거 하나하나 다 끌어모아서 천하 만물은 지킬 필요가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보통 선생님이 여기에 학원 문 딱 잠그고 가면 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안 하지만 이 학원에 있는 에어컨과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시설과 내가 갖고 있는 핸드폰과 옷과 뭐 자동차와 신발과 이런 것만 지킬 뿐 내 마음을 지키는 일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홀해요. 그런데 사실은 알고 보면 나만 지키면 돼. 나머지 거는 이 램프 요정 지니가 와가지고 오늘 밤에 이 건물을 떠매고 날아갈 수 없죠. 근데 맨날 이런 거 걱정하고 있다. 내 차를 주차장에 세워놓으면 누가 이렇게 긁는다든지 이런 일이 있어도 그 차 자체를 떠매고 가기는 힘들어요. 그죠? 누가 그 도둑질 한다면 차량 도난 신고하면 그 사람 잡히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맨날 그런 데 마음을 쓰고 있을 뿐 정작 자기는 자꾸 잃어버리고 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깨닫기 전과 후 혹은 올바른 태도와 올바르지 않은 태도, 대조를 통해서 생각을 논리적으로 서술합니다. 그러나 이 작품은 설이 아니고 이치를 따져 밝히는 것이 아니라 기 형식을 사용합니다. 사물에 관한 기록과 그로부터 얻게 된 깨달음, 수필의 특징이 잘 나타납니다. 그래서 고전 수필이죠. 자, 작품 구성 보시면 기승전결 보겠습니다. 그 밑에 큰형님이 수호제라는 이름을 붙인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요. 그러니까 깨달음을 충분히 얻지 못한 상태. 뭐, 나하고 맨날 같이 붙어있는 게 나은데 뭘 나를 지킨다고 큰형님은 또 저렇게 아주 극성이신가 이런 생각을 한 거야. 그런데 나를 지켜야 하는 이유를 처지가 변해서 유배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나를 지키지 못해서 내가 지금 여기 와 있구나. 이걸 깨달은 겁니다. 자, 그래서 클라이맥스 여기에 핵심에 도달하면 절정에 도달하면 나는 나를 잃은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자기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글을 쓰게 된 이유를 마지막에 밝힌 거야. 기의 특징입니다. 자, 글 쓴 동기가 나중에 제시돼요. 내가 이 글을 쓴 이유는 큰형님의 집에 어울리는 글로 헌정하기 위해 썼다. 그래서 수호제의 기문으로 삼고자 한다. 이렇게 끝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기승전결. 이 크게 4단 구성인데 작게는 이렇게 나누면 4단 구성으로 이어지는데 흐름이 크게는 사실과 깨달음 2단 구성으로 간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동기가 특히 글을 쓴 동기가 나중에 제시되었다. 자, 감상열기 수호제라는 집의 이름을 통해 글쓴이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깨달은 바를 밝힌 한문수필입니다. 깨달음을 얻는 과정이 중요해요. 어떻게 해서 그 깨달음을 얻었을까? 처음에는 깨달음을 얻지 못했어. 그래서 그냥 뭐 이상한 이름이네 이랬다가 나중에 깨달음을 얻는 과정이 유배지에 도달해서야 드디어 스스로를 찾았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권력에 다시 복귀하겠다. 복귀할 수도 없지만 하겠다는 생각 자체도 집어치우고 자기를 끝까지 성찰하고 단련하면서 삶의 마지막까지 계속 갔다라는 면에서 굉장히 깨어있는 지식인으로서 다시 태어나는데 이분의 유배 과정이 매우 중요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보겠습니다.
자, 수호제라는 이름은 큰형님이 자기 집에 붙인 이름이다. 난 처음에 이 이름을 듣고 이상하게 생각한 거예요. 의문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고정관념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왜냐하면 나와 굳게 맺어져 있어 서로 떨어질 수 없는 사물 가운데 나보다 더 절실한 것은 없다. 나보다 더 절실한 것은 나보다 더 꼭 붙어 있는 것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굳이 지키지 않아도 어디로 가겠는가? 이상한 이름이다. 이렇게 했죠? 깨닫기 전입니다. 고정관념을 얘기해요. 자, 그래서 자기 말을 직접 인용의 방식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독자의 관심을 유도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수호제란 집의 의문을 가졌다는 얘기. 특히 큰형님이 자기 집에 붙인 이름이에요. 특이한 이름이구나. 특이해. 아주 쌩쌩하다가 저렇게 수업만 하면 자고 있어요. 놀라운 녀석이에요. 제 누나도 그랬어. 그냥 수업을 되게 싫어하시나. 엄마 아빠는 전화를 드려야겠어. 예, 뭐 2대에 걸쳐 보내주시니까 감사하죠. 고객님 감사합니다. 예. 자, 때리고 싶네요. 자, 그래서 수호제라는 집의 이름에 의문을 가져요. 나를 무시하는 거야, 저건. 내가 딱 내 목소리만 딱 나오면 이제 자야지 이러고. 나쁜 새끼 아주. 존나 맞아이다. 자, 그래서 수호제 의문을 가졌어요. 선생님도 고정관념인가? 저 친구가 자꾸 조는 이유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 졸릴 수도 있죠. 그죠? 자, 내가 장기로 귀향을 온 후에, 장기라는 것은 지금 현재 경상북도 울진, 영덕 이런 지역이에요. 자, 장기로 귀향 온 뒤에 혼자 지내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하루는 갑자기 이 의문점에 대해 해답을 얻게 됩니다. 자, 귀향은 이 사람에게 뭔가 사색의 계기를 마련했죠. 시간, 혼자 생각할 시간이 많아졌다. 그래서 우리가 고독, 혼자 있는 시간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요. 우리가 나를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키는 대부분의 과정은 혼자 있을 때 이루어져요. 옆에 친구가 붙어 있고 막 뭐 게임하고 서로 떠들고 놀면서 이렇게 있어도 혼자서 뭔가 하는 시간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철저하게 고독해지세요. 그러면 성공합니다. 하지 말라고. 괴롭히지 마. 좀. 귀여운 지섭이 왜 자꾸 괴롭히는 거야? 지섭이 집에 가면 귀한 자식이야. 귀하지? 자, 그래서 사스케 계기입니다. 계기를 얻었어요. 뭐죠? 귀향을 얻다. 하루는 갑자기 이 의문점에 해답을 얻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열거법, 문답법, 그리고 대조법을 사용합니다. 거기다가 설의법을 지속적으로 사용하죠. 열거, 문답, 대조, 설의 이것을 사용했습니다. 아시겠죠? 자, 열거입니다. 천하 만물 가운데 지킬 것은 하나도 없지만 오직 나만은 지켜야 한다. 대조를 이미 사용했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밭, 집, 그죠? 꽃나무와 과일나무. 자, 이것은 훔쳐갈 수 없는 것들이죠. 뽑아갈 수, 이 나무, 여기 있는 나무를 누가 뽑아가요? 그죠? 막 일꾼들이, 전통사회였다면 일꾼들이 엄청 달라붙어갖고 저걸 다 파내야 뽑아갈 수 있는데 그런 일은 잘 안 하죠. 오늘날도 엄청 큰 포크레인이나 막 트럭 같은 것들이 막 와서 뽑아야 이걸 뽑을 수 있어. 그만큼 나무가 뿌리가 튼튼하죠. 자, 밭을 지고 달아날 자가 있는가? 없죠. 밭은 지킬 필요가 없다. 문답법을 사용한다. 내 집을 지고 달아날 자가 있는가? 설의법과 문답법을 계속 사용하죠. 집도 지킬 필요가 없죠. 내 정원에 꽃나무와 과일나무를 뽑아갈 자가 있는가? 뿌리는 땅속 깊이 박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훔쳐갈 수 없는 것들이야. 따라서 지킬 필요도 없어요.
자, 그 다음입니다. 책을 훔쳐 없앨 수 있느냐? 옷이나 양식을 훔쳐 갈 수 있느냐? 없죠. 여기 것들은 어때? 대체 가능하죠. 그러니까 역시 지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죠? 밭과 집과 꽃나무, 과일나무 같은 것들은 지킬 필요가 원래 없어. 왜냐하면 훔쳐갈 수 없어. 떠매고 갈 수가 없단 말이야. 책이나 옷이나 양식은 우리가 그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 근데 얼마든지 돈 주고 다시 살 수 있어요. 내 책 훔쳐갔어. 요즘 인터넷으로 시키면 집 앞에까지 딱 배송해 줍니다. 그쵸? 그러니 도둑이 비록 훔쳐간다 하더라도 한두 개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야. 자, 여기가 어때요? 개별적인 사례들을 전부 열거해서 그 의미를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귀납법도 사용됐죠. 그리고 구성상으로 보면 양괄식입니다. 앞에 얘기하고 마지막에 다시 한번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귀납법, 귀납 논증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개별 특수 사례를 전부 모아서 보편적인 주제를 제시하면 결론에 도달하면 귀납이 되죠. 그 다음에 보편적인 주제, 일반적 명제에서 특수한 개별 사실로 이렇게 압축시키면 이것은 연역이 되죠. 연역 귀납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훔쳐갈 수 없는 것들이나 혹은 훔쳐가더라도 대체 가능한 것들에만 우리는 온통 관심이 쏠려 있을 뿐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문답법, 열거법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천하 만물과 나의 특징을 비교한다. 자, 그러니 천하 만물은 모두 지킬 필요가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했습니다. 그런데 오직 나라는 것은, 자, 여기에서 이 나는 옆에 나오자를 썼어요. 자, 나오자를 이렇게 썼는데 이것은 바로 본질적이고 내면적인 자아입니다. 자, 대비되는 게 뭐죠? 현실적 자아가 되죠. 대표적인 게 윤동주 시인의 쉽게 씌어진 시 같은 거. 그치? 그죠?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했을 때 어둠에 웅크리고 있는 나는 현실적 자아야. 무기력하게 살고 있다. 대학 노트 끼고 늙은 교수 강의 들으러 가는 그런 존재라. 그러나 내가 나를 찾고 나면 부끄럽다 해서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이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긍정적 자아를 회복했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본질적이고 내면적인 자아가 있어요. 이걸 아주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다 씻고 이제 준비하고 딱 누워서 방에 불을 딱 끄고 누워서 자기 전에 이런저런 생각을 할 때 그때 그 자신이 가장 본질적인 자기 자신과 대면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때 뭐 이쁜 여자들 생각하고 아니면 친구랑 게임하는 거 생각 이러면 이미 그 본질적 자아는 저 멀리 막 떠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방랑자인 거예요. 그치? 그걸 딱 붙들어매서 내일은 이런 게 있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단속하고 항상 지켜야 되는데 그걸 잘 지키는 사람들이 1등급 하는 거예요. 그 인생도 1등급이야. 내가 5등급이야. 9등급 체제가 아니죠, 요즘. 내가 한 3, 4등급이야. 인생도 3, 4등급으로 갈 가능성도 있어요. 성적이 모든 것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뻥입니다. 행복은 성적순이야. 뭔 소리야. 행복이 성적순이지. 그쵸? 대학교 순서대로 행복이 와요. 그 이후에 또 자기의 행복이나 자기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건 또 그 다음 얘기고.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이 영화가 30몇 년 전, 거의 40년 전에 인기였었는데 틀렸어. 행복은 성적순입니다. 나라는 것은 잘 달아나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잘 달아나. 어떤 특징이 있지? 지키기 어려워요. 드나드는데 일정한 법칙이 없어. 그러니까 지키기가 어렵죠. 그죠? 단속이 어려워요. 일정한 법칙이 없어. 일정한 모양이 없이
갑자기 여기 이렇게 있다가 오, 저 엄청 끝내주는 여성이 지나가. 그러면 다들 저기로 마음이 쏠리죠. 그죠? 여기 선생님이 딱 있는데 갑자기 아주 예쁜 뭐 조교 선생님이 싹 지나갔어. 예를 들어서. 어디요? 그럼 저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없어 지금. 여기는 오로지 남자들밖에 없어요. 짜증나 죽겠어요. 네. 자, 토요일에는 하루 종일 여자만 보고 일요일은 하루 종일 남자만 봐. 네. 네. 아주 좋아요. 수업 토요일로 옮겨주시면 안 돼요? 안 돼. 네. 수업 꽉 찼어요. 자, 그래서 친밀하게 붙어 있어. 왜냐면 내 안에 내가 있죠. 그죠? 내 안에 너 있다 이거 말고 내 안에 내가 있죠. 그치? 자, 친밀하게 붙어 있어 서로 배반하지 못할 것 같다가도 잠시 살피지 않으면 어디든지 못 가는 곳이 없다. 그죠? 무슨 말일까? 흔들리기도 쉬워. 연약한 거예요. 지키기도 어렵은데 심지어 연약하기까지. 자, 이익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어디 있느냐? 이익이죠. 이익. 그죠? 위험이나 재앙. 무섭죠? 그죠? 그 다음에 아름다운 음악 소리. 무섭죠? 그리고 무서운 게 아니라 막 즐겁죠? 흥겹죠? 그 다음에 눈썹이 새카맣고 이가 하얀 미인. 심지어 요염해. 와우. 그죠? 금방 거기에 마음이 싹 쏠리죠. 그치? 지나가다가 조금만 예쁜 여자 봐봐. 우리 다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떠나가 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으면 첫 번째 그래서 특징은 지키기가 어려워요. 자, 문제는 한 번 가면 돌아올 줄을 몰라요. 두 번째가 뭘까요? 회복이 어렵습니다. 한번 잃어버리면 그 자아를 회복하는 것은 매우 어렵죠. 도박에 빠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 봐봐. 우리 그 학교에서도 막 도박하는 친구도 있을 것 같은데, 뭐 토토 뭐 이런 거 하는 친구들 있지 않아? 그런 애들이 고등학생 보니까 경복고에는 그런 애들 여러 명 경험했는데 보니까 막 빚이 2억 3억 막 이래. 학생이요? 깜짝 놀랐어요. 결국 지금 20대 중반 정도 됐는데 나이가 그분이 유럽으로 이렇게 도피를 하셨는데 지금 사망설이 돌고 있어. 전혀 연락이 없어. 근데 뭐 이렇게 하루 저녁에 따는 걸 막 700만 원, 2천만 원 이런 돈을 딴다니까. 그러니까 돈 막 땡겨가지고 하다가 폭망하죠. 그죠? 그 친구는 아무런 얘기가 귀에 안 들어가. 나중에 20대 초 중반 될 때까지 요 근처에서 심심하면 학원에 놀러 오고 이랬는데 아무런 얘기가 안 들어가. 왜? 이미 막 2억 3억 이런 돈을 만져본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처럼 이렇게 막 수업 준비하고 이거 찍고 막 이렇게 하면 왜 그렇게 열심히 사시냐고 뭐 이러는 거예요. 네. 진짜 살인 충동을 느꼈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마음을 한번 뺏기면 어떻게 되는 거지? 회복하기 어렵죠. 그죠? 도박. 그 사람들 손 잘라도 도박한다 그러잖아. 그쵸? 네. 술, 담배. 한 번 맞들여 놓으면 이제, 그거 끊기가 어려워. 큰일 났다, 이제. 큰일 났다. 민폐. 왜 그러는 거야? 왜 인상 왜 그랬겠어? 네가 잘못했잖아. 뭔 패드립이야, 이게. 패드립 쳤다고? 내가 칠 뻔한 걸. 네. 네. 미안해요. 거기 하필 불편한데 거기 딱 놔둬가지고. 그 사이로 발을 딱 넣고, 이렇게 편안하게 좀 하세요. 중간에 이것도 어떻게, 끊을 수도 없고, 걱정이네요. 자. 그래서 회복이 어렵습니다. 돌아올 줄 모르죠. 그치? 예. 이런 문제세요. 그러니, 천하의, 자, 결론에 도달했죠. 이 세상에 나보다 잃어버리기가 쉬운 것은 없다. 어찌 실과 끈으로 묶고 빗장과 자물쇠로 잠가서 나를 굳게 지키지 않겠는가? 서르이법을 사용했는데 여기에 사용된 표현법이 있죠.
뭘까요? 형상화입니다. 자, 내면적인 자아를 뭐에다가 비유했죠? 사물에 비유했다. 묶을 수 있는 사물, 그 다음에 자물쇠로 채워가지고 거기에 딱 가둬둘 수 있는 사물에 비유했다. 이해하셨죠? 자, 이것이 나를 지켜야 하는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두 개예요. 첫 번째, 여러 가지 유혹과 세상의 여러 가지 가치에 쉽게 빼앗겨. 지키기가 되게 어려워. 두 번째는 한 번 잃어버리면 되찾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복이 어렵다라는 얘기가 여기 나왔어요. 자, 여기까지가 기승전결 중에 승까지였습니다. 혼자 생각할 시간이 많아지니까 드디어 자기를 돌아보게 되었고 결국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왼편 날개에 보면 나를 지켜야 하는 이유입니다. 나를 지켜야 하는 이유는 일정한 법칙도 없어요. 잠깐 소홀히 하면 금방 다른 데로 도망가. 그리고 이익이나 위험, 재앙, 음악 소리, 미인의 모습만 보고 들어도 그냥 금방 달아나 버려. 그쪽으로 마음을 쉽게 빼앗겨 버린다. 약한 데다가 드나드는 법칙도 없어. 그러니까 나를 지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자, 한 번 가면 돌아올 줄 몰라. 심지어 회복이 어렵다. 그래서 결론은 천하의 나보다 더 잃어버리기 쉬운 것은 없다.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자아 성찰이 시작됩니다. 나는 나를 잘못 간직했다가 잃어버렸던 자다. 자, 현상적 자아 혹은 현실적 자아는 세속적이면서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하는 거예요. 계속 들락날락. 이제 우리 현실에서 살면 막 이렇게 수업 듣다가 또 쉬자 하면 또 막 먹으러 나가갖고 또 게임하고 막 놀다가 수업하자 이러면 또 와갖고 이러고 있다가 수업 끝나면 또 가면서 한눈 팔고 딴짓 좀 하다가 또 집에 가서 뭐 하다가 학교 갔다가 뭐 이런 식으로 하죠. 그죠? 그래서 세속적이야, 기본적으로. 그리고 상황에 따라 수시로 자꾸 바뀌어요. 가변적이다. 그런데 본질적 자아는 내 안에 박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근원적이면서 참다운 자아, 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 나는 나를 잘못 간직했다가 잃어버렸던 자다. 자, 여기서부터가 왜 클라이맥스냐? 자기 고백이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에 대한 고백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수필의 특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지점도 바로 여기에요. 나 자신에 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어렸을 때 과거 시험이 좋게 보입니다. 세속적이죠? 자, 여기 입신양명. 명예가 좋게 보인단 말이에요. 뭔가 내 이름을 막 드높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과거 시험이 좋게 보여서 10년간 과거 공부에 빠져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결국 처지가 바뀌니까 조정에 나가서 검은 사무관대의 비단도포입니다. 뭘까요? 관리를 상징하죠. 사무관대의 비단도포, 대유법이 됩니다. 검은 사무관대의 비단도포를 입고는 12년간이나 대낮에 미친 듯이입니다. 자, 여기서 미친 듯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예요. 나를 잃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미친 듯이 또 뛰어다녔다. 미친 듯이 큰 길가를 뛰어다니면서 공을 세우고 출세하려고 22년 동안을 허비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10대 후반, 여러분 나이 한 18살부터 22년이면 40이 되는 거예요. 10대 초반이면 막 30이 훨씬 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 여기서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자, 처지가 바뀌어. 그 다음에 처지가 바뀌어. 자, 첫 번째 처지가 바뀐 것은 벼슬길에 나아갔다.
자, 두 번째 처지가 바뀐 것은 귀향을 가게 됐어요. 이런 거 잘 나오거든요. 자, 1에서 2가 된 근본적 원인이 뭘까요? 1에서 2로 가게 된 근본적 원인.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본질적 자아를 잃어버려서. 그렇습니다. 와. 참다운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네. 계속 그쪽 쳐다보고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됐죠? 잘했어요. 와우. 방금 도파민 막 터졌어요. 네. 네. 자, 지금 이거 영상 올려갖고 이렇게 드립도 못 치겠고. 네. 네. 방금 오줌 마려웠습니다. 오줌 쌀 뻔했어요. 그 정도로 하죠, 그냥. 자, 1에서 2로 된 것은 바로 나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세속적인 가치에 날 뺏겨버렸기 때문에. 그죠? 자, 그래서 한강을 건너고 문경세제를 넘게 되었다. 귀양 가는 과정이 제시되어 있다. 한강을 건너 문경세제를 넘게 되었다. 친척과 조상의 무덤을 버리고 곧바로 아득한 바닷가 대나무 숲에 달려와서야 멈추게 되었다 했습니다. 뭘 멈추었을까요? 뭘 멈췄어? 세속 그거를 쫓는 거. 그쵸? 와, 씨. 세속의 명예, 이익 추구가 정지되었어요. 멈추게 된 이유는 내가 멈추려고 해서 멈춘 게 아니야. 나를 잃어버리니까 상황이 나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네.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어느 정도 하라는 얘기는 뭐 누구나 다 서울대를 갈 수 있는 게 아닐 뿐만 아니라 굳이 그럴 필요도 없고 어느 정도 대학은 꼭 가라는 이유가 내가 상황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최소한 나를 방어할 수 있는 힘이 거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학력을 요구하는 사회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됐어? 나 자신이 상황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상황에 떠밀려서 처지가 자꾸 바뀌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 잘 나오는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멈추게 되었다. 정지된 거예요. 내가 멈춘 게 아니야. 멈추게 되었다라고 돼요. 그죠? 정지됐습니다. 이때 나에게 물었다. 엄청 중요하죠. 자, 자문자답을 자문자답이 바로 자아성찰인데 자아성찰을 내가 나에게 묻는 방식으로 지금 형상화했다. 그렇죠? 스스로에게 물었다. 그래서 본질적 자아라는 존재가 또 다시 있는 것처럼 현실적 자아가 본질적 자아에게 질문한 거야. 그러면 자아성찰의 주체는 누굴까요? 이거 이제 잘 나오는 겁니다. 자아성찰의 주체는 현실적 자아일까요? 본질적 자아일까요? 뭐라고? 틀렸어요. 엎드려 뻗쳐 있어. 왜? 현실적 자아가 그런 자아를 잃어버려가지고. 와. 최근 10년간 들어본 것 중에 가장 논리적인 답변. 자, 내가 현실 속에 살다가 문제를 딱 맞닥뜨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현실적 자아가 얘를 잃어버렸으니까 얘를 찾는 주체는 현실적 자아지. 그죠? 윤동주의 쉽게 씌어진 시 거기에서도 결국은 대학 노트키고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내가 나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지. 현실적 자아가 자아 성찰을 통해서 노력해서 참다운 자아를 회복해야 된다는 얘기. 아시겠죠? 따라서 현상적 자아 혹은 현실적인 자아가 본질적 자아를 회복하는 주체가 된다 이 소리입니다. 살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된 게 생겼어. 하고 사유를 하는 것은 현실 속에 있는 나예요. 그래서 뭔가 놓친 게 있구나. 회복의 주체가 그래서 현상적 자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때 나에게 물었다. 묻는 사람은 어때? 그냥 나지. 나 오자 옆에 안 써 있는 나. 그죠? 내가 나한테 물었어.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너는 이랬습니다. 형상화죠. 왜냐면 나의 본질적이고 내면적인 자아를 너라고 지금 표현했어. 또 다른 존재처럼 묘사했다. 자, 이렇게 형상화를 하면 결국 자아성찰 내용의 전달 효과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넌 뭐 때문에 여기 왔어? 영덕, 울진, 그 밑에 포항 이쪽 지역이에요. 장기라는 지방이 그쪽입니다. 자, 그래서 전달 효과가 높아지는데 너는 뭐 때문에 여기 왔느냐? 여우나 도깨비에게 홀려서 끌려왔느냐? 아니면 바다 귀신이 불러서 왔는가? 네 가정과 고향이 모두 초천에 있는 데였습니다. 초천이 어디냐면 남양주에 오늘날에. 그래서 남양주에 가면 다산 신도시가 있죠. 다산 정약용 선생을 기념하려고 다산 신도시 이렇게 지은 거예요. 아마 그럴 거예요. 선생님이 생각하기는 그래. 그럼 일산은요? 응? 일산은요? 일산은 몰라 나도. 일산은 그냥 옛날부터 그 지명이 그쪽이 일산이에요. 거기 남양주에는 다산이라는 지역이 없어. 다산 정약용 선생 고향 그쪽에다가 이렇게 새로 조성한 데가 다산 신도시. 특이하죠? 남양주에 다산 이 동네가 없습니다. 있나? 정약용 선생을 기려가지고 없는 것 같아. 자기 집을 동네를 호로 삼은 게 아니라 저기 귀양 가서 자기가 거처하는 곳을 다산이라고 지었어요. 그래서 다산 정약용이 돼요. 자, 어쨌든 그래서 가정과 고향이 모두 초천에 있는데 남양주에 있는데 왜 본바닥으로 돌아가지 않느냐? 왜 돌아가지 않을까요? 돌아가지 않는 이유. 넌센스 퀴즈입니다. 돌아가지 않는 이유. 왜 그럴까? 생각 좀 해봐. 왜 그럴까? 넌센스 퀴즈. 돌아가지 않는 이유. 왜 돌아가지 않느냐? 이랬어. 왜 그럴까? 이 사람 처지가 어떻게 된 거야? 귀양 왔으니까.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죠? 처지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꽤 깊이가 있는 글이에요. 우리가 평생 마음속에 새길 만한 작품입니다. 나 자신을 지키는. 그렇죠? 선생님은 이 작품 하나를 정확하게 해설할 수 있게 된 것만 해도 국어 선생, 국어 강사 이거 한 거 축복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정도 수준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영혼에 새겼어요. 내가 나를 지켜야 돼. 그치? 그렇지 않으면 40, 50만 넘잖아? 사람이 붕 떠갖고 그냥 세상 따라다니는 거야. 자, 그래서 처지가 바뀌었기 때문에 못 돌아가죠. 처지가 바뀌게 된 이유는 아까 뭐라고 했죠? 나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자문자답을 통해 자아성찰을 전달하는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전달 효과를 높인 것이다. 특히 본질적 자아를 또 하나의 존재처럼 형상화시켰다. 자, 그러나 나는 끝내 멍하니 움직이지 않으며 돌아갈 줄을 몰라요. 나를 지키는 것이 어려워, 이만큼. 멍하니 움직이지 않으며 돌아갈 줄 몰랐다. 얼굴빛을 딱 보니 얼굴빛이 있다고 보는 거죠. 자, 의인법이라고 보면 안 돼. 왜냐하면 내 자아를 하나의 존재처럼 묘사했기 때문에 형상화를 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얽매인 곳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존재가 내 자아가 얽매인 곳이 있어서 돌아가지를 못해. 얽매인 곳은 어딜까요? 이거 얽매인 곳은 어딜까? 뭐에 얽매여 있어, 내 마음은, 지금? 힌트, 미련입니다, 미련. 속세? 속세 어디? 그렇습니다. 벼슬이죠. 벼슬자리, 즉, 관직에 아직도 얽매여 있어.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가지 못하는 것 같다. 미련이 있는 거죠.
그 오른팔을 했단 말. 그지? 왕 옆에서 전하하는 거중기 같은 거 막 고안해가지고 수원 화성을 쌓았잖아요. 그게 정약용 선생이에요. 엄청난 업적이 있는 거예요. 정조시대 개혁 정치 이래가지고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폼 잡고 이랬는데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선생님은 정조는 분명히 독살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서서히 독살해가지고 죽어가게 만들었다. 갑자기 죽은 거예요. 그런데 조선시대 왕이라는 존재들이 힘들어. 보통 하루에 많이 자야 4-5시간 이상 못 자요.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거야. 그래서 왕도 정치, 유교 이념을 확립시키기 위해서 왕이라는 존재를 경복궁 안에 딱 가둬놔버린 거야. 그러면 어마어마한 공무원을 하나 딱 탄생시킨 거죠. 그리고 막 밑에서 전하 아니 되옵니다 이러고 막 흔들고. 그래서 이 선비들이 지네 마음대로 나라를 막 좌지우지했다. 자, 그러니까 그 얼마나 재밌었겠어. 왕 옆에서. 이랬다가 그게 막 최고로 좋은 거. 나를 잃어버리고 관직과 개혁 정치와 정조 임금의 오른팔, 이 명예심, 입신양명의 이 세속적 가치가 나를 딱 차지해버린 거죠.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그래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가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래서 그 다음 중요합니다. 결국 붙잡아 이곳에 함께 머물렀다. 무슨 소리일까요? 한마디로 표현해 보세요. 태준이가 이거 답 맞히면 바로 수업 끝내겠습니다. 자, 못하니까 선생님이. 나를 결국 붙잡아 이곳에 함께 머물렀다. 이게 뭘 의미할까? 틀렸어요. 수업 오늘 1시간 더 할 거예요. 그 4개에 응했으니까 나도 뭐 얻는 게 있어야지. 근데 니네하고 수업 1시간 더 하면 난 뭘 얻지? 자, 그냥 결국 붙잡아 이곳에 함께 머물게 되었다. 자, 뭐냐면 뭘까? 오. 그러나 이미 기회는 지나갔어요. 본질적 자아를 회복했다. 그걸 저렇게 표현했어요. 자아를 마치 어떤 대상, 물질적인 대상이냐 이렇게 해서 붙잡았다. 이때 둘째 형님 누구냐면 정약전입니다. 그래서 자산어보라고 하는 그 물고기 백과를 흑산도에 유배 가가지고 썼죠. 자, 둘째 형님도 나를 잃고 나를 쫓아 남해 지방으로 왔는데 역시 나를 붙잡아서 그곳에 함께 머물렀다. 이게 중요하죠. 본질적 자아를 잃고 나를 쫓아 남해 지방으로 왔다. 나를 쫓아가 무슨 말일까? 현실의 처지가 바뀌어. 유배되었다 이 소리죠. 나를 쫓아왔다는 거야. 그 본질적 자아가 현실적 자아를 쫓아왔다. 말이 안 되죠. 본질적 자아를 잃어버리고 막 세속적인 그 명예에 나를 뺏겨버리니까 결국 처지가 딱 바뀌어버리니 결국 내가 가는 대로 끌려 다닐 수밖에 없어. 안 돼. 자, 오직 내 큰형님만이 나를 잃지 않고 편안히 단정하게 수호제에 앉아 계신다. 대조가 나타났죠. 자, 그래서 큰형님은 나 자신을 잃지 않았습니다. 수호제에 앉아 있습니다. 본디부터 지키는 것이 있어서 나를 잃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원래부터 지키는 것이 있다. 뭘까요? 바로 본질적 자아를 지켰다. 이게 바로 큰형님이 그 거실에 수호제라고 이름 붙인 까닭일 것이다. 큰형님은 언제나 말씀을 하셨죠. 자, 어떤 말씀을 하셨냐 보겠습니다. 자, 아버님께서 나에게 태현이라고 호를 붙여줬다. 태현이란 말은 뭐냐면 깊고 오묘한 것.
그래서 태현은 가장 태초의 거물현자입니다. 하늘천 땅지 거물현의 이 거물현이에요. 그래서 태현은 아주 깊고 오묘한 본질적 자아라는 얘기예요. 태현이라고 자아를 지어주셔서 나는 오로지 내 태현을 지키려고 했다네. 그래서 내 거실에다가 그렇게 이름을 붙인 거지. 아버지가 나한테 이런 어떤 교훈을 물려주셔서 내가 거실에 이름 그렇게 붙인 거야 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나는 내 본질적 자아를 지키기에 노력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핑계다. 무슨 말일까요? 겸손이다. 그죠? 겸손하다. 겸손한. 김어준이한테 필요한 거예요. 겸손 힘들다 그러는데 그 새끼 그거 털보 새끼 그거 아주. 자, 그래서 겸손함의 표현. 이것은 핑계다. 맹자가 말씀하시기를 무엇을 지키는 것이 큰 것인가? 자, 저거 뭐죠? 고사, 경전, 혹은 그 성현의 말을 인용하는 거죠. 맹자가 말씀하시기를 무엇을 지키는 것이 큰가? 몸을 지키는 것이 크다. 이랬습니다. 자, 이 몸은 뭘까요? 내 몸을 지키는 것일까? 아니죠? 자아를 지키는 거죠. 본질적 자아. 나 자신을 지키는 것이 가장 큰 일이다. 이 세상에 제일 어려운 게 나를 지키는 일이에요. 나 자신과의 싸움이야. 자꾸 졸리죠? 왜 그럴까? 나 자신하고 싸우는데 자꾸 지는 거야. 수업할 때 살짝 이렇게 묻어가면서 졸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이 말씀이 진실이다. 자, 그래서 이 길을 삼은 내력을 밝혔는데 이 수호제를 가지고 길을 삼은 내용을 밝혔는데 이 말씀이 진실이다. 설득력을 높이죠. 당대의 글쓰기 관습이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말한 내용을 써서 큰형님께 보이고 수호제의 기로 삼는다. 뭐죠? 글을 쓰게 된 동기가 맨 끝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름다운 글을 우리가 하나 읽어봤습니다. 됐죠? 글 쓰게 된 동기가 맨 끝에 있다는 거예요. 글을 쓰게 된 동기입니다. 자, 동선이가 지금 오줌이 마렵다 그래서 선생님도 마음이 엄청 급해졌어. 빨리 이거 끝내고 동선이의 이거 강의실에 지금 오줌 쌀 수도 있습니다. 자, 1번 수호제는 큰형님이 자기 집에 붙인 이름이에요. 자, 2번 천하만물과 나의 특징을 대조했습니다. 그죠? 3번 글쓴이는 나를 잃어버렸던 적이 있죠. 22년간이나 나를 잃어버린 채 떠돌아다녔어. 4번 천하만물은 새 속에 흔들리기 쉬움으로 굳게 지켜야 된다. 아니죠? 나 자신은, 그죠? 본질적 자아는. 5번 자문자답의 방법을 활용하여 스스로를 성찰했다. 형상화이기도 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본 내용이죠.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수호제기 기본적으로 봤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